인광드림과 함께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다 기본서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 과정에서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진도로 들어갈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실질적으로는 세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개실무편,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5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의 총 평균을 내보면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한 70%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15% 정도, 그리고 중개실무편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본 과목에 할당된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30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이 5문제, 중개실무편이 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총평균이 그렇고 최근에 기출되고 있는 문제들, 최근 한 5개년간에 기출된 문제들을 볼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편의 출제 비중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65% 내외의 출제 비중은 보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압도적으로 우리 과목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그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들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받으신 기본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챕터죠. 총칙과 용어의 정의.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중기업의 유래라고 하는 부분이 20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볼 부분인데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보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출제도 안 됐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 체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어두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 어떤 발전 과정 속에서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그 연원을 이제 훑어보는 부분인데 첫 번째 보니까 객주, 거간이라고 하는 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학자들이 문헌 기록상으로 보니까 먼저 고려시대의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고려시대의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로 봅니다. 그 기원으로 본다는 거죠. 객주라고도 했었고 객상 주인 혹은 객주 상인이라고도 불리웠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의 이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은 유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행위를 하던 상인들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고리 대금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위탁 판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 건물의 거래를 알선 소개하는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혹은 기원이 된다라고 부르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이 거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자어 자체가 있을 거 사이 간자를 쓴답니다. 있을 거 사이 간. 그래서 거간이 하는 업무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서
그들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흥정을 붙이는 것을 그 업무로 하고요. 거래가 성사가 되면 당사자들로부터 그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일정한 구전 수입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그 당시에 거간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거간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다가 보면 전문화, 분업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면서 거간하는 업종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목 거간이니 소금 거간이니 쌀 거간이니 이렇게 분화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시장에 가면 우거간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소 사러 나온 사람, 팔러 나온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고 구전 수입 받는 분들을 지금도 우거간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의 개념인 토지나 가옥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거간하는 상인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집 가자에 거간 쾌자를 써서 각쾌 또는 가거간 혹은 집주름 이런 표현들도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고려시대의 객주나 거간이든 조선시대에 더 분화된 각회이든 그 당시 고려 조선은 엄격한 신분에 의한 사농공상의 계급사회였었고 그중에 그러한 업무는 상행위, 가장 비천한 직종에 속하는 상행위였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신분이나 어떤 법제도적인 규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자유방임되어 왔었던 업종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각회, 집주름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사회 문제가 부동산 투기나 거래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890년에 그 20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말이 각회 옆에 붙어 있죠. 1890년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입법이 되게 되더라는 것인데 이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은 아무런 법이나 제도적 규제가 없이 방임되어 오던 중개업계에 가해진 최초의 법적 규제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한 객주거간 규칙은 한동안 시행되다가 1910년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면서 폐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영업제로 환원되었다가 일제 중반기인 1922년에 소개영업 취체규칙,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으로 대체가 되게 되었다는데 이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두적으로 입법해서 시행한 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에 의해서 입법이 된 법이었었다는 거죠. 시점이 1922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취체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생소하시죠.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단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된 법이었었는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하에 입법되었었던 이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1945년 8월 해방된 이후에도 바로 법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시기가 있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가 전혀 정비되지 않았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하에 입법되었었던 법의 효력이 해방된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와서 이른바 구법령 일제정비 작업을 단행하게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구법령 일제정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대청소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961년을 기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정비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하에 입법된 법은
모두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던 겁니다. 소개영업 취재규칙도 그 정비의 대상이 되는 구법령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에 맞추어 급조하여 입법을 한 법이 바로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이었었다고 하네요. 명칭도 그 전까지 시행되던 소개영업 취재규칙이라고 하는 법과 아주 유사하죠. 근데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에 맞추어서 기한에 쫓겨 급조하여 입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조문도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엉성한 신고제 형태로 입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가서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엉성한 형태의 법제였었다는 거죠. 또 소개영업법은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제이기는 했었지만 오직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니었었고 소개영업법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사중개가 아닌 모든 민사중개들을 그 규율 대상으로 했었답니다. 지금 제가 상사중개, 민사중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간단히 부연하면 중개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중에 중개를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상사중개는요, 표현 그대로 상인 간의 기본적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중개하는 상사중개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상법 6장 제목이 중개라고 하는 제목이 상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간의 상거래를 알선하는 상사중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민사중개란 그런 상사중개가 아닌 중개가 다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매하는 거, 장사하는 거 아니죠? 혼인하는 거는 또 금전 소비대차 알선하는 거, 뭐 직업을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미는 오늘 이어지는 시간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할 겁니다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땅 팔고 집 사고 방 세 드는 거 소개하는 게 부동산 중개잖아요. 근데 그 땅을 파는 행위든 집을 사는 행위든 방을 세를 얻는 행위든 이건 장사가 아니죠. 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민사중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중매하는 거, 직업 소개하는 거, 금전 소비대차 알선하는 것 등과 함께 뭉뚱그려져서 소개영업법의 규율 대상이었었다는 거죠. 법 자체가 태생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제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면서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물건이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비교했을 때 거래 금액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만큼은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입법상의 필요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국회에서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제정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단속 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형태로 이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은 제정 당시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83년에 제정되어서 8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84년부터는 허가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은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1983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겠죠. 한 명도 없었겠죠. 이제 그 제도가 막 도입된 해니까 법이 시행이 된 1984년에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건 한 명도 없었겠죠. 83년 제정된 법이요. 84년 시행이 되었고 시행된 이듬해인 1985년에 가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루어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총 33회 시험까지 치루어지는 과정에 부동산중개업법도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지금의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법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 부동산중개업법은 83년 제정될 때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중개업의 허가제는 1999년에 이 법이 7차 개정을 하게 되면서 등록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는 2023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중개업법이 또 몇 차례 개정을 거쳐가다가 2005년에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속의 하나의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제정되었었던 법의 명칭을 개정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의 명칭을 개정을 했다는 거죠.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개정을 했다가 다시 2014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 법을 떠나서 하나의 독립한 법률로 분리 독립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분리 독립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과 이와는 별개의 독립한 또 하나의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천 과정을 거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대부분의 내용은 원래 이 법 안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별개의 독립한 법률로서 또 하나의 파트로 우리 과목 속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실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법의 전신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법은 관계가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바뀐 건 아니죠. 명칭이 바뀌어서도 초등교육제도로서의 6학년의 법제를 가진 그건 그대로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그러면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법적 성격은 어떠하냐 하는 부분이죠. 페이지를 넘어가서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23페이지를 보시면 그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질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왼쪽에 22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되셔야 될 것이 법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단계론이라고도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중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상호 간에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 단계론 혹은 법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 단계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의 단계를 등급을 매겨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최상위의 유일법으로서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헌법이요.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법의 단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법 중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권, 생명권, 노동상권,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기본권 규정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통치구조입니다. 통치구조.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체계를 헌법이 정합니다. 대통령제를 할 거냐, 의원 내각제를 할 거냐, 국회를 양원제로 할 거냐, 단원제로 할 거냐,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로 할 거냐, 중임 또는 재임을 허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헌법으로 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헌법은 최상위의 법으로서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그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법을 제정할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표현할 때 입법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국회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권은 헌법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았지만 국회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들을 일일이 다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면요,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혹은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제 정부 형태하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의 명칭이 무슨 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이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대통령령,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 아래 등급으로요,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이 입법이 되는데 이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 각 부가 어디냐에 따라 부령 중에는 국토교통부령도 있겠죠. 보건복지부령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령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 부령 아래 등급으로요, 조례라고 하는 등급의 법이 있죠.
아시다시피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입법을 하는 법의 등급을 조례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은 시도 조례도 있고 송파구 조례, 강남구 조례, 노원구 조례 같은 시군구 조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최상의 유일한 하나의 법인 헌법으로부터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렇게 등급을 갖게 되는데 앞서서 보신 얘기입니다. 1983년에 국회가 부동산 중개만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제정한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었고요.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14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독립된 법률로 분리 독립해 나가면서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연역 부분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요, 법률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의 하위법으로서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그 법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누가 만든 것이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을 한 대통령령의 등급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하위법으로서 부령의 등급으로 입법된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해당 부서의 장관이 제정을 했을 건데 당연히 부동산 중개 업무를 관장 규율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통칭하여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 14조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 등과 관련해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4조 이어지는 사망이 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한 법원 경매 대리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부속 법률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적법하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부속 법규로서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편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오른쪽 23페이지입니다. 특정한 법령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속에 특정한 법이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중에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구별하는 그 구별의 기준은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장소,
보다 넓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general law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pecial law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넓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법이고 무엇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면 특별법인가의 구별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구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A법은 일반법이다, B법은 특별법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A법은 B법의 일반법이다 라거나 B법은 A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상대적 구별 기준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B법이 A법의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A법의 특별법인 B법이요, C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B법이 일반법이고 C법이 또 B법의 특별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구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이 일반법이고 어느 법이 특별법인가를 법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과 법의 관계 속에서 어느 법이 일반법이다, 어느 법이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제정된 이유가 부동산 중개만 전문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된 법이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입니다. 기본법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상법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4페이지요. 사회법, 중간법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오죠. 이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또 법 구별의 방법 중에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공사법 구별론 혹은 공사법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분류되는 법들은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직적인 법을 일컬어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 속하는 법들은 그 절차가 형사소송,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지만 사법에 속하는 내용들이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될 거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법과 서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간법 혹은 다른 말로 사회법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공법적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사법적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국내법, 국제법 구분하는 구별 기준에서는 뭐 특별한 추가 부연 설명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건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국내법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공인중개사 법령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비로소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등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24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제정 목적인데 1조 목적 이렇게 출발하죠. 개별법들은 다 1조가 조문의 제목이 목적입니다. 1조는 개별법들은 다 목적입니다. 건축법 1조도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도 목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1조도 목적입니다. 항상 개별법들은 조문 1조는 목적인데요. 이 법 1조의 이 목적 규정은요, 그 법령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면서 항상 개별법들 1조에 있는 목적 규정은 그 법령 전체를 해석해 나갈 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 중요한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우리 과목에서는 제정 목적을 묻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돼요. 일단 확인해 볼까요? 24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 제1조 목적 보시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제정의 목적과 관련해 문제가 출제될 때는 주로 이런 출제 방식을 취하는 거죠.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기술들이다.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1조 문장을 분설해 지문화하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항, 이어지는 표현 그대로 지문하는 거죠. 그 전문성을 제고함, 그리고 3항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있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그러면 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지문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항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함 이렇게 해서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기술이다. 아닌 것은 당연히 정답은 5항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5항의 이 정답 지문이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의 제정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들어오면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도 정답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문 속에서 정답되는 지문은 마치 이 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느낌을 갖는 표현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 좋은 말이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정착함. 이 법의 제정 목적일 것 같기도 하죠.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하게 규율함. 그것도 훌륭한 말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 훌륭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섞으면서 지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조가 암기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은 이런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는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는요. 딱 한 문장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문장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한 문장은 여러 번 틈틈이 낭송하시면서 완전히 암기를, 법문에 충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조문인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법 1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1조가 목적이었었죠.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는 정의라고 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가 모두 6개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학습해 나갈 때 6개의 용어의 정의가 하나의 매뉴얼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용어의 정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6개의 용어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연관성도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정의를 살펴볼 겁니다.